가지 보완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보완하려고 그러면 또 2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놓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책에다가 줄만 끄십시오. 줄만 끄시고 필기는 뭐 동영상 들으면서 필기하든지 아니면 뭐 짝지 필기를 빌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필기를 이쁘게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필기를 이쁘게 그러니까 정자로 필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강의 속도하고 필기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설명은 놓치는 건 물론이고 설명을 잘못 이해하고 가요. 왜? 그러니까 설명은 여기 하고 있는데 판서는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 속도와 강의 속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설명 등등이 머릿속에서 다 엉키는 거예요. 봐요. 눈은 이거 보고 있는데 귀는 이거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내 머리가 오류가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게 부담되는데 필기는 하고 싶다. 그러면 필기를 프리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막 날려서 적으시라고요. 내 것이는 내가 다 알아보지요. 아무리 날려 적어도. 그러니까 막 프리노트 하고 집에 가가지고 복습하면서 정자로 다시 싹 이쁘게 적으시라고요. 그러시면 뭐 수업도 덜 놓치고 필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일단 뭐 저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72페이지 부담부 정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 원인 구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설명 마무리됐고, 자, 부담부 정리입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읽어보면 우리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경우에는 거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 취득을 적용한다. 조금 전에 봤던 거 아닙니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데 취득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갑이 9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7억이 설정되어 있다 합시다. 7억 중 2억은 은행 저당권 채무고 5억은 임대보증금 채무를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의 채무 7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증여했을 때 이게 뭡니까? 법률 행위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를 받는 자가 대신 부담하는 채무 부담부 증여. 우리가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를 받는 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게 뭡니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러니까 채무 부담 조건부 증여. 그러니까 채무 부담 조건부 증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앞으로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관련 법률 행위 관련 이야기는 민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세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을의 입장에서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려면은 이 설명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증여자 갑의 채무 3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증여자 갑의 채무 7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7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요.
요 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담보 증여받은 재산 9억 중에서 채무 인수금액, 우리가 채무 인수금액 7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잖아요. 우리가 부담보 증여받은 재산 9억 중 채무 인수금액 7억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억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봐요. 이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갑하고 을이 남일 때, 우리가 일반인 사이인 경우에는 부담보 증여받은 을이 갑의 채무 7억을 인수 안 해가면 갑은 등기 안 넘기지요. 바보입니까? 그래서 일반인 사이 부담보 증여는 실제 채무 인수가 일어납니다. 실제 대신 부담하고요. 자, 그런데 갑이 배우자 을에게 부담보 증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지금부터 뭐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실질과세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들이 작성한 부담보 증여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배우자 을이 배우자 갑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아서 실제로 대신 부담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인수받아서 실제 대신 갚아줍니까? 자,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배우자 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자 을이라면은 배우자 갑의 채무 7억 인수받아서 대신 갚아줄 돈이 있습니까? 자, 제 생각입니다. 배우자 빚 인수받아서 대신 갚아줄 마음도 없고, 그럴 거면 칼라서고 봐요. 자, 나한테 배우자 빚 인수받아서 대신 갚아줄 돈 7억이 있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도장 찍고 현금 7억 들고 저 혼자 살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고 그게 내 자식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장이연이라도 해야 되지, 살려면은. 맞잖아요. 대부분 그래 안 합니까? 우리가 그걸 봐봐요. 배우자 빚 7억 대신 갚아줄 여유도 대부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부담부 정리하는 거지. 서류상으로만 부담부 정리를 하는 거지. 실제는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 인수금액 7억을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채무 인수금액 7억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다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채무인 경우, 객관적 채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보증금, 이 채무 치르기 우리가 상가 전세 보증금 채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니면 은행 저당권 채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부 증여받은 배우자 을이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세입자 나갈 때 을의 이름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채무인 경우에는 실제 인수받아서 실제로 대신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주구장창 물어봤지 여기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 금액은 유상 취득으로 봅니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봅니까? 자,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일반인 사이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요게 구분이 되면 실수 없이 답을 찾는 거고, 요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답에 에러가 나는 거고. 요게 작년 32회 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다. 이제 올해 시험은 갑의 입장에서 물어보겠지. 작년에 을의 입장에서 물어봤으니까 작년에 을의 입장에서 물었거든요. 32회 때. 이번에 33회 때는 갑의 입장에서 물어볼 겁니다. 갑이 을에게 유상양도한 걸로 볼 건지, 갑이 을에게 정리한 걸로 볼 건지. 자, 이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갑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갑의 입장은 우리가 앞으로 양도소득세 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자, 조금 전의 설명은 부담부 증여받은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받은 을의 입장에서 유상취득으로 볼 건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건지를 공부하신 거고, 그럼 지금부터 입장 바꿔서 갑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입장 바꿔서 부담부 증여한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상양도입니까? 증여입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갑하고 을이 남일 때, 갑하고 을이 일반인 사이일 때는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실제 채무를 인수받아서 실제 대신 부담하게 될 거고, 대신 부담하는 걸 을이 갑에게 7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7억의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받은 부담부 증여한 재산 9억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7억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넘겼기 때문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을에게는 9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을에게는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왜? 7억은 유상 양도한 거고 2억만 증여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부담부 증여를 한 거지 실제는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설명이 이해되면 이것도 이해돼야 됩니다. 이 부담부 증여가요, 우리 시험에 3년에 2번 정도 시험에 나와요.
3년에 2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한 번은 부담부 증여받은 을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한 번은 부담부 증여한 갑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2회 때 을의 입장에서 물었으니까 33회 때는 갑의 입장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작년에 나온 적이 있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뭡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72페이지 11번 상속재산 재분할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둘째 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셋째 줄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항입니다. 상속회복 청구서에 의하여 상속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1항, 3항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망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사망하신 분의 아들인 갑이 80억을, 사망하신 분의 딸인 을이 20억을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80억은 갑의 명의로 20억은 을의 명의로 상속 등기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을이 좀 시간의 여유가 돼가지고 계림법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계림법학원 학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민법 시간에 상속 관련 공부를 하다가 충격적인 걸 알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똑같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돈이 1, 2천만 원이 아니고 몇십억이 지금 뭡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같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계산기를 두들러 보니까 얼마나? 30억을 손해본 느낌 아닙니까? 상속 지분이 같으면 갑의 상속 지분은 50억 아닙니까? 을의 상속 지분은 50억인데 20억 받았잖아요. 그럼 막 30억 손해본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수업 중간에 가방 들고 나갑니다. 지금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개사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30억인데, 그래서 가방 싸들고 가면서 오라버니한테 전화합니다. 빨리 별다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뭡니까? 만나자마자 딱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같은데, 상속 지분이 같은데 오라버니는 나보다 60억을 더 가졌냐고. 딱똥 같은 눈물을 흘리니까 오라버니가 다음 주 설이잖아요. 다음 주 설을 앞두고 안 그래도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여동생이 울고 있으니 마음이 짠하지요. 그래서 15억을 여동생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15억이 줄었고 을은 15억이 늘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 말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이 80억을 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그 순간 이 80억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갑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를 넘기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지요. 등기 넘기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해서 줬지. 그래서 갑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는 줄고 누구는 늘어나면 늘어난 자가 줄어든 자로부터 15억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봐요. 왜?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80억을 갑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하는 그 순간 이 80억은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갑 소유인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기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증여지. 그래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억에 대하여 을은 증여에 의한 취득시의 세율로 취득세 내셔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증여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내에 거기 1항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내에 재분할하여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이거나 2항 상속회복 청구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이야기예요. 여동생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라버니 너무하다 하는데 오라버니가 일침을 가합니다.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인감증명서 떼주고 상속분할 협의서에 네 인감도장 찍으면서 법적 문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 상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면 제삿날 집에 오지도 말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동생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거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오라버니를 상대로 해서 이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속분할 회복 청구서를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야기예요. 오라버니는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판사가 재분할 하락해서 했을 때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년 32회 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 재분할 이 두 놈을 들러리로 세워놔 놓고 부담부 증여를 정답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73페이지 자 13번 신탁재산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요게 우리 시험 30회 때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야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 을에게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을 했고 그래서 갑이 위탁자가 되었고 을이 수탁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권리관계를 좀 따져보고 갑시다. 자, 이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는 을이지요. 신탁했으니까 신탁이 뭔지는 알지요. 믿고 탁 맡긴 거 아닙니까? 그 신탁 믿고 맡겼다고. 그래서 공부상 명의자는 을이에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요 권리관계부터 확인하시고 자, 그런데 갑이 자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갑이 병에게 이전했을 때, 그러면 갑은 병에게 뭐를 넘긴 겁니까? 위탁자의 지위를 병에게 이전하는 그 순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위탁자 갑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면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거고, 그래서 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지. 자, 그러면 1시간 전에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취득으로 보지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하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요게 30회 문제.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점조주는 우리가 1시간 전에 보셨고, 자, 그 다음에 교재 76페이지. 자, 교재 76페이지 제3절 취득 시기.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 시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취득 시기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취득세에서 이야기하는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의 권리변동 발생 시점과 국세에서의 권리변동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취득세, 지방세에서의 취득 시기, 권리변동 발생 시점을 설명하는 거지 양도소득세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다른지는 오늘 취득세부터 공부하고 양도소득세 가서 이렇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일단 원론적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자, 유상승계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자, 원론적 이야기부터 할게요. 등기일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실질과세 하니까 우리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매매에서 사실상 취득은 잔금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일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하는 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않고 이걸 총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얘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둘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렇게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끼고 이 말입니다. 자, 사실상입니까? 계약서입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를 안 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몇 월 며칠로 기재했는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관계없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는 왜 됩니까? 그때마다 다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다르다고. 자, 그러면 교재 76페이지 가봅시다. 자, 교재 76페이지.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가지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놓고는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우리가 읽어볼게요. 갈로 2번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법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알고 계시면 질서도 잡히고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덜 헷갈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칙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규칙이 이렇게 됩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이게 규칙입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자, 국가하고 나하고 작성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은 부동산은 수입 못하지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맞가지 않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부동산 수입 못하잖아요. 부동산은 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정치산자 아닌 이상 안 물어봐요. 아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출제위원이 금치산자 아닌 이상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뭡니까? 미쳤다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문 잠시 후에
따로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이게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내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어떤 사례이겠습니까?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 소유 땅 사본 적은 없지요?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은 적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방 이야기 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 소유 땅을 사본 적은 없어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아 본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파크, 워터파크. 요새 뭐 아이파크를 워터파크라 하던데요. 저기 뭐 경기도 어디에 뭐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 전기 코든 콘센트에서 물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것도 수돗물보다 더 많이. 콘센트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그것도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아파트 앞에 그 뭡니까? 애들 노는 놀이터에 비만 오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라고요. 아, 몰랐습니까? 인터넷에 그런 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강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아이파크 사시는 분들이 뭡니까? 참 기분 나쁘다, 그죠? 제일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이 이제 아이파크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분 나쁩니다. 기분도 나쁘고, 자다가 갑자기 잠도 깨고, 집 내려앉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어 놓은 지 한 1, 2년 지났으면 내려앉을 일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가, 여러분들 언제 강도가 제일 높은지 압니까?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탓을 해놓고 30년 됐을 때가 강도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탓을 해놓고 10년 될 때까지 강도가 계속 쫙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점점 해가지고 30년 동안 강도가 세집니다. 세지고 30년 지나면 이제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주한 지 2년 지났으면 무너질 일은 없으니까, 이 집에 아가 좀 뛰더라도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문제지요. 하여튼 이제 그거는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언제를 취득 시기로 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분양대금을 완납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내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언제를 취득 시기로 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자, 그 다음에 교재 거기 7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우리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여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거기다가 줄 것이고 적으십시오. 줄 것이고 밑에다가 두 마디를 적으시면 되는데, 자, 설명해 볼게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외면 개인간이지.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 공경매에 의한 취득 이외면 일반 매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을 여러분들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는 계약서에 기록된 사실은 개인들끼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그래서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갑시다. 국, 수, 판, 법, 공의 유상 취득으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가 까칠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두 가지를 보태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태셔야 될 거, 그 교재 76페이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3항에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해놓고는 거기 혹이 붙었지요. 다만 하에, 포기, 인락, 자백 간주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자, 지금부터 가봅시다. 우리가 하해 조서, 인락 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자, 지금부터 입증된다란 이 말에 정신이 혼미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위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했다고 그거 입증한 겁니까? 허위 자료를 가지고 입증했다고 그걸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하해 조서나 인락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자, 객관적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계약서 아닙니까? 그럼 가봅시다. 하해 조서나 인락 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객관적이다 아니다? 객관적이지 않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아직 민법 공부가 안 끝나서 그런데, 우리가 하해 조서가 뭐냐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 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 본대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이 하해 조서입니다. 그래서 하해 조서에 기재된 건 판사가 정한 게 아니고 고소인, 피고소인 개인들끼리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해 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판결문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 계약서상 잔금 지급. 왜? 객관적이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교재 78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잠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